어스름 저녁, 열차를 운행 중인 철도 기관사의 시야에 무언가 들어왔다. 선로에는 개 한 마리가 어렴풋이 보였다. 놀란 기관사는 경적을 연거푸 울려댔다. 그러나 그 개는 레일 끝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녀석의 목줄이 철길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녀석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당신에게 울림을 전하는 감동 스토리.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유길 작가의 참을 수 없는 1%의 울림입니다. 혹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벅차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으니 희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등불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산문집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1장에서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 때 라는 주제로 시한부 아기를 입양한 부부의 이야기, 철새 한 쌍이 만들어낸 생태계의 변화 등 조건 없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2장,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낸 이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3장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용기를 통해 평범한 일상 속 한 걸음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4장에서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 땅의 생명들로 동물과 자연을 통해 다시 보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에서는 삶과 죽음, 용서와 참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각 장 마지막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저자의 유튜브 채널 파인딩 스타에서 해당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과 영상이 만나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하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지나칠 수 없었던 마음 하나라고요. 이 책에는 특별한 기교가 없습니다. 대신 진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이 가슴을 울립니다. 감동은 연출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저자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읽는 내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틉니다. 현실에 지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작은 선의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믿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가진 1%의 진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구나. 살아보면 결국 남는 건 사람이고 그 안에 따뜻하고 때로는 뜨거운 마음이다 라는 메시지가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어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줍니다. 참을 수 없는 1%의 울림, 한유길 작가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지만 소중한 울림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이별을 앞둔 두 친구의 마지막 인사. 잘 가, 친구야. 2012년 겨울의 영국 런던 외곽. 구조 요청을 받은 동물협회 대원은 어둠 속 철로 근처에 쓰러진 개를
가까스로 찾아냈다. 아나톨리아 세퍼드인 녀석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뒷다리는 부러졌고 심각한 통증과 출혈로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다. 그나마 기차 밖에 묶여있는 목줄을 끊고 달아나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다. 구조대는 개를 긴급하게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온몸에 보이는 잔혹한 상처는 학대받은 흔적이 분명했고 긴급한 수술이 필요했다. 의료진은 겁에 질린 녀석을 안아주며 안심을 시켰고 긴 시간이 지난 후 수술이 끝난 셰퍼드의 모습이 보였다. 생명은 구했지만 한쪽 다리와 꼬리를 잃고 말았다. 구조대원은 녀석에게 하치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정성껏 보살폈다.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지만 하치는 이들로 인해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다리 하나가 없는 불편함도 지난날의 충격적인 악몽에 비한다면 이겨낼 만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치의 상황은 불안해졌다. 하치가 언제까지 보호소에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하치는 몸집이 크고 다리는 불편하며 야생의 맹수에게서 양을 지킬 정도로 무는 힘도 강했다. 게다가 인간에게 상처까지 받은 하치를 입양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불행히도 하치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치에 남겨준 운명은 안락사였다. 하치는 본능적으로 겁에 질려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구조했던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하치의 사진을 올렸다. 입양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런던 인근의 서리에 사는 8살 소년 오웬은 근육이 굳는 병을 앓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50명만이 있는 희귀 질환이다. 혼자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오웬은 집에서는 보행기로, 학교에서는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러던 오웬이 어느 순간부터 외출하지 않으려 했다. 같은 반 친구들의 놀림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웬의 성격은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기나긴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웬의 집에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량에는 하치가 있었다. 오웬의 방문이 열리고 하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갔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오웬은 하치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느끼며 흐느꼈고 온몸으로 하치를 안아주며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절망 속에서 이루어진 둘의 첫 교감은 형용할 수 없었다. 지난날 아들의 힘든 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눈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하치의 사진이 보였다. 오웬의 엄마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하치는 오웬보다 3배가 무겁고 사람에게 학대받은 충격적인 기억이 있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치는 이 모든 선입견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마치 오웬의 약한 신체와 그 마음을 읽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치는 서두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오웬을 받아들였다. 네 마음 나도 알아. 그날 이후 하치와 오웬의 우정이 시작되었고 오웬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따돌림으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던 소년이 이제는 보란듯이 하치와 함께 세상을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도 연민과 동정에서 미소와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학대로 버림받아 철길에 목줄이 묶였고 입양받지 못해
안락사라는 생의 끝자락에 있던 하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약하고 왜소한 오웬을 받아들이며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둘만의 독특한 유대감을 통해 현실을 이겨내는 두 친구의 우정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웬은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만 했다. 처음으로 하치와 생이별을 하며 서로의 건강을 응원했다. 오웬이 곁에 없는 하치를 그리워하는 동안 하치는 하염없이 창가를 바라보며 오웬을 기다렸다. 그리움이 쌓이는 동안 하치의 컨디션은 급속히 나빠졌고 오웬과 헤어진 지 1년 만에 암에 걸려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오웬은 하치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한동안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오웬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저는 낯선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러나 하치를 만난 순간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리 하나가 없는데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젠 저도 강해졌어요. 이겨낼 거예요. 하치야, 사랑해. 그리고 하치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너와 함께 보내는 날은 언제나 최고의 하루였어. 잘 가라고 말하기가 너무 아쉬운 친구가 있다는 게 내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마음의 연결. 삶에서 받은 상처는 때로 깊고 어두워 혼자서는 쉽게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힘겹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힘든 상처는 뜻밖에도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연결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비슷한 아픔을 알아채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이 이어지면 우리는 처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조금씩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일 때 훨씬 강해진다.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뛰어넘게 된다. 때로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남들이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가두기도 한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계속 이어갈 힘을 얻는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었을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찾는다. 우리가 가진 상처와 고통이 누군가의 삶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과 연결이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아빠가 남긴 마지막 편지. 생일을 맞은 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5년 전 미국 테네시주의 한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있었다. 애석하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은 베일리의 아빠는 생각지도 못한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너무도 빨리 찾아온 이별, 딸 베일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온 베일리의 아빠는 펜을 들었다. 내년이면 17세가 될 딸 베일리에게 보낼 생일 축하 편지를 미리 써놓기로 한 것이다. 아빠 없이 생일을 맞이하게 될 딸 베일리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베일리가 그 해부터 21세가 될 5년 후까지 해마다 생일의 카드를 받을 수 있게 각각 다른 5장의 축하 카드를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한 5년치의 편지를 들고 꽃가게를 찾았다. 매년 딸의 생일에 이 편지를 꽃과 함께 꼭 보내주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꽃가게 사장님께 신신당부했다. 이듬해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베일리의 아빠는 결국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다. 아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 베일리는 17세 생일을 맞았다. 생일 아침 배달된 꽃다발과 카드를 보고 베일리는 깜짝 놀랐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세상에 안 계신 아빠였다. 생일 축하해 라는 글자는 분명 아빠의 손글씨였다. 그렇게 꽃가게 사장님은 해마다 베일리의 생일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 한 다발과 생일 축하 카드를 보냈다. 베일리의 아빠와 한 약속을 지켜준 것이다. 그리고 5년째가 되어 아빠의 마지막 생일 카드를 받은 베일리는 화려한 꽃다발과 함께 편지를 세상에 공개했다. 이 꽃은 내가 21번째 생일을 맞아 아빠한테 받은 마지막 꽃이에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딸 베일리,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되겠구나. 그래도 더 이상 아빠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지금 정말 좋은 곳에 있거든. 베일리, 너는 아빠한테 정말 소중한 보석이야. 알지? 오늘이 21번째 맞는 생일이구나. 정말 축하해. 항상 엄마도 잘 보살펴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도록 해. 내 인생이 행복하길 바랄게. 아빠는 항상 네 곁에 있단다. 주위를 둘러보면 늘 그곳에 있을 거야. 사랑해. 그리고 생일 축하해. 아빠로부터. 마지막 편지를 공개하고 1년 후 또다시 베일리의 생일이 되었다. 그녀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 세계 누리꾼들이 생일 축하 인사를 보낸 것이다. 더 이상 받지 못할 아빠의 편지 대신 그녀의 SNS 트위터에 보낸 축하 인사였다. 전 세계의 온정은 무려 13,000여 개의 댓글로 이어졌다. 특별한 선물도 받았다. 아빠의 손글씨를 담은 목걸이였다. 펜던트에는 베일리 아빠의 손글씨체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Stay true to yourself. 자신에게 충실해라. 베일리는 평생 이 목걸이를 풀지 않을 것이라 했고 이들의 온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떠난 뒤에 알게 되는 사랑의 가치. 무심한 듯 챙겨주는 작은 배려와 익숙한 일상의 반복 속에 부모의 사랑이 녹아있다. 그러나 자식은 언제나 바쁘고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상하게도 부모에게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자식이 되고 정작 서로에게 건네야 할 말은 마음속에서만 맴돌다 흩어지곤 한다. 평생 곁에 있어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의 그림자가 어느 날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진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우연히 부모님의 흔적을 마주하게 될 때면 어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밀려든다. 더욱이 세상에 지쳐 터덜터덜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문득 잔소리로만 들렸던 다정한 말 한마디가 간절해진다. 밥은 먹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일은 잘 되고 있는지 늘 걱정 섞인 말들, 그 잔소리가 그리워진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을 다정하게 감싸 안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힘이 된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천재 음악가. 30초마다 기억이 사라집니다. 영국의 천재 음악가 클라이브 웨어링과 그의 아내 데보라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클라이브는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지금이 몇 년도인지, 심지어 몇 살인지도 모른다. 무려 20년간 이 상태로 살아왔다. 의학계에는 세계 최악의 기억상실증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클라이브는 여전히 따스한 마음과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있다. 6시 17분, 이번에는 제대로 깨어났다. 6시 24분, 난 드디어 깨어났다. 6시 50분, 지금은 완전히 깨어있다. 7시 16분, 난 처음으로 깨어났다. 조금씩 다르지만 반복되는 문장들. 영국의 천재 음악가였던 한 남자의 일기장에 쓰인 내용이다. 빼곡히 쌓인 이 문장들은 벌써 수백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많은 문장에서 그가 기억할 수 있는 문장은 하나도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가 한계였기 때문이다. 2005년 영국 레딩. 데보라는 보름 만에 남편이 있는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20년 전 영국의 저명한 음악가였던 클라이브 웨어링과 결혼했던 그녀는 당시 지휘자였던 남편의 합창단원이었다. 클라이브는 한적한 요양원 의자에 앉아 아내 데보라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시 음악으로 하나가 된 이 부부에게 신혼은 불과 6개월 뿐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낀 클라이브는 머리를 준 채 쓰러지며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헤르페스 뇌염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의료진은 바이러스가 입가에 포진하지 않고 뇌로 침투한 사실을 발견했다. 정말 불행하게도 바이러스는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상실증을 일으키고 말았다. 클라이브는 의학계에 전례가 없던 희귀한 증세였다.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역행성과 그에 상반되는 순행성 기억상실증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기억이나 6개월 전에 데보라와 결혼한 기억도 사라졌으며 또한 앞으로 새로운 기억을 생성할 기능까지 모두 상실되고 말았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를 넘지 못했다. 조금 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다음 30초 동안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했다.
더 잔인한 것은 자신이 기억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뇌의 능력은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 기능은 그에게 깊은 좌절을 남겨주었다. 그는 절망과 고통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무려 2달이나 침대 밑에 웅크리고 앉아 끊임없이 울었다. 데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뿐이었어요. 라며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 역시 억장이 무너졌다. 클라이브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정신병동으로 옮겨져 7년을 머물게 되었다. 그 당시를 기록했던 클라이브의 일기장은 정말 소름이 돋는다. 오전 8시 40분 나는 처음으로 깨어났다. 오전 9시 10분 이제 난 완전히 깨어났다. 오전 7시 47분 이 병은 죽음과도 같다. 오전 9시 6분 난 정말 깨어있다. 반복된 문장들로 가득한 일기장. 오직 마지막 문장만이 새로운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 문장도 30초가 지나면 기억을 하지 못한다. 밀려난 수많은 문장은 기억에서 사라진 채 숨막히게 쌓여갔다. 무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자신이 쓴 글을 보며 클라이브는 이렇게 말했다. 낮과 밤이 없고 꿈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기억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클라이브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전문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시설 의료진의 케어와 아내 데보라의 헌신으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안정과 미소를 일부 되찾았다. 무엇보다도 클라이브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은 데보라가 남편을 방문했을 때였다. 결혼에 대한 기억이 없던 그가 데보라를 필사적으로 껴안고 키스하며 과감한 애정 표현을 보여줬다. 그리고 데보라가 곁에 없을 때는 자동 응답기에 반복된 음성을 남겼다. 오랜만이에요. 빨리 좀 오세요. 날 보러 빛의 속도로 와주세요. 클라이브는 기억 창고인 해마가 손상되었어도 마치 데보라는 알아보는 것만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반응은 바로 피아노였다. 악보를 보면 반사적으로 튕겨나오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그의 선율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정을 싣고 있었다. 존 레넌과 케네디 대통령도 들어본 적 없으며 진보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설명에 깜짝 놀라던 그가 기억난다라는 말을 처음 한 것은 바로 바흐의 2장조 플루트 9이었다. 데보라와 함께 음악을 공유했던 감정의 순간이 손상된 해마가 아닌 뇌의 다른 영역에 깊이 새겨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데보라는 남편 곁을 끝까지 지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갖고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그녀는 8년간의 간병을 끝으로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회복될 수 없는 삶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많은 고통이 새겨진 영국에서 살 용기가 없었다. 뉴욕으로 간 그녀는 남편에 대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클라이브의 삶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연속성이 없었어요. 그것이 남편의 삶이에요. 데보라는 이때의 심정을 끝없는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새롭게 평범한 가족을 꾸미고 싶었지만 이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었다. 결국 사랑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클라이브는 변하지 않은 사랑을 보여줬다.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데보라를 향한 사랑은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연속성이 없는 삶,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클라이브의 30초 삶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는 아내 데보라를 믿고 있다. 남편 클라이브의 기억을 결정하는 1000억 개 뉴런 중 하나는 그들의 사랑을 간직한다. 2024년 현재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들 부부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억의 문 너머에 있는 사랑의 풍경. 삶은 크고 작은 기억들로 채워진다. 이 기억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어린 시절 첫 자전거를 타던 순간, 첫 실패의 쓴맛,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과의 추억, 어려움을 극복했던 힘든 시간이 모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억이 단 30초밖에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건 방금 나눈 대화, 창밖 풍경, 손에 쥔 책의 제목조차 금세 지워지는 삶이다. 아침에 눈을 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잊어버리고 다시 낯선 사람처럼 바라봐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잃는 일인지도 모른다. 만약 나를 기억으로 규정한다면 기억이 없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그러나 그 무너지는 기억의 잔해 속에서도 기어이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름도, 시간도, 장소도 모두 지워진 순간에도 어떤 얼굴 앞에서 눈동자가 반응하고 어떤 손길 앞에서 몸이 긴장을 푸는 그 본능 같은 감정이 바로 사랑이다. 이 글의 주인공처럼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는다. 사랑은 설명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느껴지는 것이라 그렇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느낄 수 있다면 설령 기억이 지워져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남아있을 수 있다. 이처럼 기억은 흐르지만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2등이 더 위대한 순간도 있습니다. 1968년 제19회 멕시코 하계올림픽에서 남자 단거리 육상 200m 결승이 끝나고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의 흑인 선수들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받았다. 잠시 후 그들의 국가가 스타디움에 올랐다. 그런데 두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불끈 들어 올렸다. 바로 흑인 차별에 대한 침묵의 시위였다. 당시 이 행동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 행위로 평가되었고 세계의 이목을 받았다. 그러나 2위로 은메달을 목에 걸고 단상에 있던 한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으로 격동의 시대를 겪었던 1968년의 미국은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개최된 멕시코 올림픽에서 육상 남자 200m 시상식 연단에 선 두 흑인 선수는 금메달의 주인공 토미 스미스와 동메달을 딴 존 카를로스였다. 이들은 흑인의 빈곤을 상징하기 위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검은색 양말만 신고 단상에 올랐다. 또한 금메달리스트 토미 스미스는
검은 스카프를 목에 감았고 동메달리스트인 존 카를로스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의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기원하며 묵주를 지니고 있었다. 이 사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 행동인 블랙파워 설루트다. 시상식이 끝난 이틀 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신성한 올림픽 시상식을 더럽혔다며 스미스와 카를로스를 멕시코에서 추방시켜버렸다. 또한 향후 올림픽 참가 금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그리고 그들 곁에 있던 또 한 사람, 미국의 두 선수와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한 은메달의 주인공은 호주의 백인 선수인 피터 노먼이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200m 기록은 호주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결승 레이스가 끝나고 은메달을 딴 피터 노먼에게 스미스와 카를로스는 물었다. 당신은 인권을 믿나요? 그렇습니다. 노먼이 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물었다. 하나님을 믿나요? 강렬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피터 노먼의 말을 두 사람은 잊지 못한다고 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시상대에는 인권을 요구하는 상징인 올림픽 프로젝트 OPHR 배지를 세 선수 모두 왼쪽 가슴에 나란히 달고 있었다. 피터 노먼은 두 사람의 가슴에 단 배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들이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나도 인권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기에는 내 목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되었다. 그리고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미국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선수로 평가되었다. 역사는 이들의 행위에 정당한 평가를 내렸고 미국 산호세 주립대학에는 두 사람의 기념 동상이 세워졌다. 그러나 2위 연단은 비어있다. 이는 마치 피터 노먼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멕시코 하계올림픽 200m 남자 육상대회 시상식을 마친 후 호주 스포츠 역사는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피터 노먼은 호주 대표팀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 출전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그의 기록과 명예를 없애버리며 이단자로 낙인을 찍어버렸다. 기록과 명예 대신 인종차별에 대한 소신을 보였던 그에게 조국 호주는 가혹했다. 결국 그는 모든 스포츠계에서 은퇴하며 자영업으로 삶을 이어갔다. 백인 중심의 호주 사회는 그 사건을 계기로 피터 노먼과 그의 가족들까지 소외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 호주는 그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었다. 단 조건이 있었다. 미국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시상식에서 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라는 조건이었다. 피터는 그 제안을 일거에 거절했다. 슬픈 영웅 피터 노먼은 급기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200m 달리기 호주 최고 기록 보유자 피터 노먼은 그렇게 조국에게 버려진 채 2006년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장례식에는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미국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함께했다. 그들은 비통함을 아는 채 피터 노먼의 주검을 직접 메고 있었다. 호주 정부는 여론과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2012년 호주 의회는 뒤늦게 피터 노먼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1968년 제19회 멕시코 올림픽 남자 육상 200m 수상자 3명의 메달리스트는 2020 세계 육상연맹
연간 표창 회장상에 선정되었다. 멕시코 올림픽이 개최된 지 반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명예가 회복된 것이다. 피터 노먼이 사망하기 전 인권운동의 기념동상을 계획했던 미국 산호세 주립대학은 피터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2위 자리를 기념하고 동상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터 노먼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 누구나 그 자리에 동참하여 위대한 흑인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비워두도록 하세요. 그렇게 그는 단상의 2위 자리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거절했다. 정의를 이루는 것은 결국 용기다. 빛나지 않아도 옳은 길. 당장 눈앞의 기회를 놓쳐야만 지킬 수 있는 신념이 있다. 박수를 받을 수 없는 선택, 심지어는 오해받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립되어야만 가능한 선택의 순간에 스스로 묻는다.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사람들은 보통 크게 드러나는 용기만 기억하려 한다. 누군가를 구한 영웅담, 거대한 무대 위에서 외친 한마디, 역사의 한 장면에 이름이 남는 그런 행위에 대한 것만 추앙한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만의 자리를 지키는 일인지도 모른다. 딱 한 번만 신념을 부정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때, 한 번의 침묵으로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래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다들 외면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머문다. 때로는 그런 이들의 선택은 오랜 시간 부당하게 평가받기도 한다. 애써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지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진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시간은 늘 진실을 찾아내고 침묵의 용기를 기억해낸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들을 마주한다. 다수가 틀린 길로 향할 때 혼자서 멈춰서는 일,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할 때 나서서 한마디 하는 일, 모두가 괜찮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일들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결단이 쌓여 세상을 바꾼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떳떳하게 살아낸 날은 언제나 가장 가치 있는 하루가 된다. 빛나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그 길 위에 서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존중받아야 할 삶이다.